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벌써 12월에 접어들었네요. 자, SNS 한 뉴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박정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할까요? 네. 지난달 29일 황유여 새누리당 대표가 일본에서 열린 한일우연연맹 합동총회 만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 각하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민주당은 망언이라고 비판한 반면 새누리당은 외교 관례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많은 SNS 용자들이 굴욕적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 트위터 용자는 아베가 한국에 대해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그 측근은 신정학론을 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는데 박근혜 씨의 측근은 아베에게 각하 운운하고 정말 우려됩니다 라고 지적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노무현이 김정일한테 위원장님이라고 한 건 굴욕이고 황우여가 아베한테 각하라고 한 건 관례인가, 총리 대신님이라고 하면 충분하지 않았나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일제시대는 잘 모른다는 총리나 각하라며 꼬리 흔드는 여당 대표나 라는 비판과 황우여가 아베를 각하라고 칭한 것에 대한 변명이 관례에 이어 노무현과 김대중도 그랬다라니 애당초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의 근본이 뭔지도 모른다는 소리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가죠. 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9년 법인카드로 식사만 했다던 서울 강남의 일반 음식점이 당시 수년간 6개 룸을 설치하고 도우미를 동석시키는 등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SNS 온가에서는 문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 트위터 용자는 문영표가 참여정부 때 임명되었으면 어찌 되었을까? 조중동에 그 업소 메뉴에 후식으로 뭘 주는지까지 3개월간 1면에서 3면까지 기사 실었을 거다. 그리고 새누리 여성 의원들은 거품 물었을 테고 라고 꼬집었고요. 네. 야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제2의 윤창중 사건이 터질까 불안해하는 건 나뿐인 건가?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가족 생일에 법인카드로 복지를 챙기더니 법인카드로 접대부까지 꼼꼼하게 배려했군요. 세심함에 감탄했습니다. 라는 의견과 인사추천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 허나 밝혀진 잘못이 있다면 철회하는 것이 순리다. 지난 취임 초 인사 참사를 반복할 것인가? 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죠. 네,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했는데요. 아, 예. 학년별 초임은 대졸 265만 9천 원, 고졸 사무직 194만 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SNS 이용자들은 기업 크기별, 학력별 임금 차이가 너무 크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이 졸업자의 5%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기사를 접하는 95% 내외의 절망감이 꽤 크겠네요 라고 지적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대기업 초임 300만 원 첫 돌파, 일본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여기 문제가 있다. 기술, 기능직, 일반 노동자들의 초임은 형편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경쟁에서 뒤처버리면 끝인 사회라는 비판과 초임은 세지만 능력 없으면 40대 명퇴당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MB가 생각이 나네요. 대통령 재임 시절에 네. 뭐 청년들 보고 배부르다고 했던가요? 아, 눈높이를 낮춰서 가야 그렇죠.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실이 이런데 눈높이가 낮춰지겠습니까? 그죠? 네, 힘든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연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엊그제 법원이 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9년에 정리해고에 반발해서 쌍용차 노조가 77일 동안 장기 파업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회사 측과 경찰이 이 노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당시 청구액이 무려 180억 원에 갖고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46억 원을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금액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여기에 강력히 반발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을 차례로 연결할 텐데요. 먼저 쌍용차 노조의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법원 판결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금액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예.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네. 이게 금액도 금액인데 네. 쌍용자동차 파업에 있어서 네. 모든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네. 아주 그런 판결로 저희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든 이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법원 판결을 보면 애당초 회사 측에서 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139명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물론 또 이제 그 경찰이 그러니까 뭐 청구한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법원 판결을 보면은 금속노조 위원장과 금속노조 간부, 쌍용차 노조 간부, 그다음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사회단체 간부 이런 식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취지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겁니까? 이게 파업 이후에 네. 노조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기반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 피고 명단을 보면 예. 희망퇴직을 한 분이라든지 예. 공장 안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네. 무차별적이고 아주 포괄적으로 지금 포함됐기 때문에 네. 일부 빠진 분도 계시겠지만 예. 전체적으로는 크게 빠진 게 없는 상황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쌍용차 노조 간부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그냥 네네. 이렇게 되면 뭐 한두 명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가 판결문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예. 명단 가운데 일부 빠진 분이 있고 빠지지 않은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 한 100여 명 정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좀 명단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그래요? 정도에 판결문을 저희가 받아볼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정도 되면 정확한 명단을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100여 명입니까? 네네. 그다음에 경찰도 지금 그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습니다. 14억 네네. 6천만 원 그 청구를 했었는데 네. 진압 과정에서 장비가 그 파손됐고 그 경찰관이 부상 입었으니까 치료비 내놓고 위자료까지 내놓으라 이런 청구였고 네. 법원은 이것의 거의 90%를 인정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선 경찰 손배와 관련해서는요. 네. 앞서 회사 쪽 말씀을 하셨지만 회사가 주장하는 손배액에 대해서는 네. 재판부가 6대 4의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네네네. 60%를 노조 책임을 물었고 네. 금액 자체는 큽니다만 네. 40%를 회사 책임으로 물었단 말이죠. 네. 이런 것이 보통 책임 제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예. 근데 지금 경찰 손배와 관련해서는 네. 책임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 우리가 교통사고를 나더라도 네. 쌍방이 몇 대 몇의 피해를 규정하는 바가 있는데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쌍용자동차 파업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국가 폭력의 문제거든요. 네. 2009년 당시 도장공장 옥상을 중심으로 한 경찰의 폭력들 이런 건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던 문제인데 네. 이런 가해를 했던 경찰이나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네. 책임 제한을 두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100% 책임을 다 떠넘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예. 특히나 그 내용을 보면요. 경찰 장비 파손이라든지 차량 피해, 네. 그다음에 원고로 돼 있는 경찰관들의 어떤 피해 네. 이런 부분 사실 크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13억 7천 가운데 거의 7천만 원 정도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퍼센테이지고요. 네. 오히려 가장 큰 금액이 헬기 파손과 기중기 파손 이렇게 해서 이거 둘만 지금 13억 4천이거든요. 13억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핵심일 것 같아요. 예. 쌍용자동차 파업 자체가
지금 그 경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헬기 파손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것이 볼트에 맞았는지 예. 누가 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회사와 노조원 간에 공방이 있었던 것이고 네. 또한 경찰 또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인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노조원 책임이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다. 네. 또 하나는 헬기 파손이라고 하는데 6억 정도의 헬기 수리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 내역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네.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부서졌기에 6억 정도가 청구되고 있는 건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소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밝혀나갈 것이고요. 네. 끝으로 경찰과 관련돼서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쌍용자동차 파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폭력의 문제입니다. 예. 노사 자유를 외쳤고 노사 자율로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권력을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네. 했던 것이 이명박 정부 입장이었는데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예를 들어서 노조원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발했던 이유는 진압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방어의 형태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네. 노동자들에게 저희들이 1%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는 아닙니다. 네. 다만 이것을 100%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고 네. 이것이 마치 지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갖고 싸웠는 이 파업을 가지고 파업이 불법이고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률적 문제는 지금 그 다음 인터뷰가 예정이 됐을 거고 그래서 좀 자세히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보험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까? 네네. 이게 무려 지금 청구액이 110억 원에 달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진압 쌍용자동차 파업 과정에서 네. 쌍방이 이 도장 공장을 중심으로 이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이 있고요. 그 화재에 대해서 메리츠 증권이 110억에 대해서 구상권을 지금 청구한 상태인데요. 아직 지금 재판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누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화재가 났는지가 네. 밝혀져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거 없이 화재 어떤 이런 문제 가지고 모든 것이 노동자들이 행한 것처럼 네. 하는 것은 여론 호도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일단 보험을 들었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공장 설비나 이런 게 상했으니까 일단 보험회사에서 돈을 지급을 했고 네. 근데 이게 지금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그 책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당신들이 토해내라 이런 취지로 지금 청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아직 지금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거 빼고도 지금 46억입니다. 배상 판결이 1심에서. 네, 네네. 그런데 이게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면 항상 뒤따라붙는 게 가압류 아닙니까? 네네. 지금 그 노동자들을 상대로 가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까? 그렇죠. 일단 가압류 상태였던 거고요. 예. 집행을 위한 가압류 상태였던 거고 지금 이번 1심 선고가 났기 때문에 네. 가압류 단계가 아니라 이제 집행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 측에서 139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때 네. 그 139명 전원을 대상으로 가압류에 들어갔던 겁니까 그러면? 네, 그런 거고요. 예. 그래서 경찰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법원 판결 금액보다 예. 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다시 그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하는 그런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압류 대상은 뭐 주로 이제 복직한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네네. 이게 뭐 임금 이런 거에만 가압류를 건 겁니까? 아니면 재산에도 가압류를 걸었습니까? 부동산과 뭐 퇴직금 예. 그리고 임금 예.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예. 공장 안에 있는 노동자들 26명이 예. 일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가압류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임금의 50%를 지금 꼬박꼬박 떼이고 있는 상황이고 아하. 예. 또 희망퇴직을 하고 예. 경남이나 부산이나 다른 곳에서 지금 영업 장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지금 예. 부동산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예. 이 가압류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엄격하게 돼야 되고 예. 무분별하게 진행돼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더더욱 이제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해고자들에게 이 같은 금액을 청구한 이유가 뭔가 네. 그리고 우리가 갚을 수 있다고 보는 건가 그렇게 보진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해서 불법이고 그리고 이 책임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끝까지 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본보기 네. 뭐 이런 게 아니겠는가라고 예. 보여지고요. 예. 그러면서 이 그 선배는 즉각 철회돼야 되고 예.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해서도 이것은 명백한 걸림돌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창근 실장님에게도 가압류가 들어왔습니까 혹시? 예, 부동산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혀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없죠. 뭐 이사를 가거나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지금 저희들 선배 맞은 분들에게는 네. 지금 뭐 전세란 이런 게 없죠. 네. 왜냐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 어디 갈 수도 없는 거고요.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예. 그래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어떻게 항소, 그러니까 지금 엊그제 판결이 났으니까 아직 항소는 안 하신 상태입니까? 예, 아직 못했고요. 예. 이유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너무 많고, 네. 그리고 어떤 분에게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가 좀 더 확인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경찰과 회사에 대해서 다른 항태의 대응 등등의 네. 뭐 법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변호사님들과 상의해서 네. 항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항소를 해서 네. 2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질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저는 뒤집어져야 된다 보고요. 네. 지금 뭐 법률적인 문제를 저희가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다만 그 1심에서 예. 쌍용자동차 상황과 그리고 죽어간 노동자들 그리고 수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네. 정상이 참작되었는가 네. 라는 부분이 저는 간과됐다 보여지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원래 파업 이후 최고의 생산 대수를 자랑하고 있고 14만 대가 넘은 상황이고 네. 내년에 16만 대를 가겠다고 하고 있고요. 네. 회사는 또 희망퇴직자까지 포함한 네. 해고자를 포함한 어떤 생산 운영 계획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선배 가압류는 명백한 걸림돌이다. 예. 이것은 쌍용자동차 정상화에도 맞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예. 철회돼야 될 것이고 그 2심 철회를 하기 위해서 2심 결과가 번복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까지 예. 노동계까지 포함한 총력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쌍용차가 잘 나간다 그러는 뉴스를 봤어요. 코란도 C인가요? 그게 잘 팔린다면서요. 네네, C200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심상정 의원 등이 이제 마인드라 그룹을 방문해서 만났는데 네. 경영 상태가 호전이 되면 전원 복직시키겠다라는 발언도 나왔다면서요. 마인드라 쪽에서.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전혀 철회를 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 측의 입장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심이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네. 회사가 아직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회사가 이게 지금 4년 6개월 동안 끈 그 재판이기 때문에요. 예. 어느 중간에 이렇게 멈출 수 있는 그 어떤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네. 차분하게 이 문제를 본다고 하면 네. 선배 가압류로 그동안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갔습니까? 예. 이게 이제 선배 가압류의 역사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회사가 감안하고 그리고 이제는 좀 지난 상처를 씻고 치유할 단계라고 본다고 하면 네. 선배 가압류부터 철회하는 것 그것이 예. 우선이라 보여지고요. 특히나 예. 공장 안에 있는 기업 노조랑 저희가 지난 3차례 정도 만난 바가 있거든요. 예. 첫 번째 의제가 선배 가압류 철회였습니다. 네. 이번에 그 선배 가압류의 대상이 기업 노조도 포함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 기업 노조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 지부 그리고 쌍용자동차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회사 또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걸 굽히지 않고 예. 번복이 보복성의 어떤 선배를 계속 진행한다고 하면 네. 그에 걸맞는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이 정말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아니냐를 잴 수 있는 가늠자가 바로 이 손배 소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바로 이 문제이군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의 김태욱 변호사를 연결을 해서 이 법률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지금 이창근 실장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를 해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노조에 누가 그러면 그 파손을 하고 했느냐 특정이 되지 않고 전체 계획을 묻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 일단 이 점을 그 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지금 이제 그 경찰에 얘기한 손해배상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크레인이라든가 헬기 같은 게 이 손괴의 경위가 사실은 그 헬기 운전자들 진술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밖에 이제 현재 입증자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또 이제 그 아시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이제 뭐 당시 쌍용차 지부 조합원뿐 아니라 그 회사 측 사람들도 혹은 경비 영역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뭐 볼트 등이 행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맞은 건지는 밝혀지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것을 사실은 이제 뭐 소위 이제 공동불법행위라는 그런 법리로 책임을 인정을 한 것이고 공동불법행위 법리라는 것은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같은 유형의 행위를 한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 명이라도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은 나중에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 밝혀지면 그 사람한테 부상해서 받아라 뭐 이런 논리인데요. 예. 그런 법리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실은 굉장히 너무 이제 그 원고 위주의 법리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제한 해석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뭐 제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비판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그 현장에서 손괴된 거면은 당시 이제 지부 조합원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뭐 경찰 장비라든지 이런 것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이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그러니까 거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실 그 경찰 장비가 운영이 될 때 정말 뭐 무슨 폭파된다거나 그런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헬기 같은 운영하다가 뭐 일부 이제 프로펠러 같은 거 수리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기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어떻게 보면 이제 운행 과정에 내재된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좀 뭐 운영 비용을 어떻게 보면은 다시 국민한테 떠넘기는 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거 다 관두고 그 부상당한 경찰관들에 대한 위자료까지 내놔라 해서 지금 법원이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간씩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 부분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해 입은 경위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언제 며칠 날 상해 당했으면 뭐 그날 공장 안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과관계나 어떤 상해 경위 등이 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 법률을 폭넓게 적용해가지고 책임을 좀 인정해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무원이 공무 집행 과정에서 그래서 부상을 입었는데 이 공무의 대상이 되는 국민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저는 뭐 이게 어떤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밝혀진다면 그 자체가 좀 뭐 불가능하거나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성립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뭐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가능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또 하나 이창근 실장이 제기한 문제는 자, 회사가 제기한 손배소에 대해서는 노조 책임 6, 회사 책임 4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내렸는데 경찰이 제기한 손배소에 대해서는 거의 경찰의 책임은 인정이 되지 않았다. 이거는 회사 측이 제기한 손배소에 대한 판단하고도 너무 다른 것 아니냐 이 점을 제기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이제 그 2010년도에 그 집회 시위 과정에서의 폭력에 대해서 집회 주재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판결을 보면은 이제 일단 그 대법원 판결을 인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집회 과정이 아닌 과정에서 경찰 진압 과정에서 발생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런 법리를 좀 뭐 유추해서 한마디로 폭력에는 뭐 책임 제한이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약간 판단을 했는데 당시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이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행사해서 네. 발생한 불상사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아니 이게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은 논란이 안 됐습니까? 그런 거 당연히 주장이 됐죠. 이게 당연히 쟁점이 됐는데 거의 안 받아들인 겁니까 그러면? 예, 재판부에서? 됐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그 집회 시위 과정에서의 어떤 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제 뭐 판결이 하나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예.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이제 경찰이 주장하는 피해를 보면은 집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있고 네. 집회 시위가 아닌 그런 점거 관련해서 발생한 피해가 있는데 네. 집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아까 그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서 책임질 하나도 안 한 거고요. 예. 점거 과정에서의 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뭐 비슷한 논리로 책임질 안 해서 이 부분은 항소를 해서 좀 다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항소를 그러니까 당연히 하게 될 텐데 항소에서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말해서 1심 판결이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경찰 선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그 회사 선배까지 포함을 해서요. 회사 선배 같은 경우는 그 항소에서 다툴 여지가 굉장히 특히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제 법원이 이제 일단 원고 회사가 청구한 100억 중에서 이제 감정이 채택한 손해 55억 1천만 원을 인정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손해 제한을 했는데요. 일단 감정인이 채택한 그 방식 자체가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정인이 그 공헌이익 개념이란 걸 사용했는데 이게 공헌이익 개념이란 것이 뭐 그 소극적인 손해인 그 그러니까 그 영업 손실 같은 경우 산정할 때는 뭐 사용할 수 있어도 고정비라는 것은 생산과 무관하게 투입되는 비용인데 이거는 실제 발생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산 방식이 아니고 실제 들어간 비용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인이 사용한 기본적인 그 손해산정 방식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도 적극 주장을 했었는데 일단 법원에서는 감정인이 채택한 방식을 받아들였고 또 그 감정 결과 55억 1천만 원하고 별개로 감정인이 그 원피고 주장 중에 몇 개를 시나리오 형식으로 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 측 시나리오가 2개, 피고 측 시나리오가 3개였는데 이제 피고 측 시나리오는 서로 중복 적용이 좀 가능한 시나리오였는데 그것 중에 일부가 받아질 경우 X가 좀 많이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감정 보고서의 그 55억 1천만 원은 그 내수 시장과 수출 시장을 동일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즉 2009년 1월부터 4월 그러니까 5월부터 8월까지 어떤 손해를 산정하면서 1월부터 4월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어떤 판매량을 이제 평균해가지고 2분의 1로 나눈 건데요. 그러니까 파업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그 차량 생산을 못했고 팔지를 못했으니까 그게 다 손해에 포함이 되고 근데 해외에서 파는 가격하고 국내에서 파는 가격을 그냥 일괄적으로 그런 이제 가격은 아니고요. 이제 예상 판매 대수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내수시장 같은 경우는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판매량을 합해서 2분의 1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합쳐서 이제 나누니까 중간 부분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수출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수출시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다른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그때 2009년도 판매 실적을 보면은 2009년도 5월부터 8월까지 실적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이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즉 1월부터 4월까지랑 5월부터 8월까지는 비슷한데 9월부터 급격하게 판매량이 증가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급격하게 판매량이 증가한 거를 그대로 반영해버리면은 당연히 왜곡이 되지 않습니까? 판매 대수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주장을 했는데 뭐 감정인은 감정 결과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만 반영을 했고 또 그걸 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간단히 정리를 하면 지금 그 회사 피해액이 얼마냐 그래서 감정을 맡긴 결과 55억 1천만 원이 나왔는데 노조의 책임이 자체에 대한 다툼이 많이 있다. 노조의 책임이 60%니까 노조는 회사에 33억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 평가액 자체가 잘못돼 있다. 계산 방식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계산 방식을 인정하더라도 고려해야 되는 변수들이 고려 안 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경찰 배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찰 배상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여전히 증거가 없는데 좀 불분명한 증거에서 인정한 손해액수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 제한을 전혀 하지 않은 것,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제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그 노동자들을 가장 옥죄는 게 가압류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 그 쌍용차 노조원들 대상으로도 지금 다 가압류가 들어가 있다고 이창근 실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예. 이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까? 법률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1심 판결이 선고가 됐고 뭐 이제 뭐 쌍방 항소 여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1심에서 이제 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분들이 경우에도 현재 가압류가 돼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부당 가압류이기 때문에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가압류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보면 가압류를 좀 마구잡이로 한 거죠. 별로 가리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로 좀 제한을 둘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 손해배상 문제가 최근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2003년에 그 배달회사 분신 돌아가셨을 때부터 예. 발생했던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사법부에서 내렸던 제안 뭐 개선책 중에 하나가 가압류 절차에서 이제 신문기일을 확대를 한다. 가압류가 현재 내려지는 거 보면은 결정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가 알지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결정 내려진 거를 통지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데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이의 신청도 가압류 결정 내린 똑같은 판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자기가 내린 결정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특히 이제 액수가 크고 파업에 대한 가압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신문기를 열어서 이제 뭐 상대방 그 노조 측 의견도 들어야 된다. 네. 이런 개선책을 좀 냈었는데 네. 사실 이번 쌍용차 가압류 결정이 될 때 그렇게 신문기일을 안 열었습니다. 아, 예. 신문기일 없이 그 원고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듣고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사법부가 스스로 말하는 개선책을 여전히 안 지키고 있었던 거죠. 아, 그래요. 지금 쌍용차 범위를 벗어나서 노동계 전반으로 볼 때 회사 측에서 파업 이후에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가압류 들어가고 그래서 노조 활동을 아주 극도로 위축시키는 게 하나의 지금 경향으로 몇 년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데 그러니까 그 회사 측에 아주 그 전략적인 포석이나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예. 실제로 그것이 회사 측이 그 겨냥하고 목적하는 대로 노조 활동의 위축이나 노조의 파괴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쌍용차도 그렇고 네. 뭐 금성호조 사업장 중에 보면 손해배상 걸리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특징을 보면은 그 관련된 피고들 모두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부에 대해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쌍용차 사건 같은 경우도 소송 도중에 어떤 쟁점이 있었냐면은 그 현재 쌍용차 기업 노조가 있는데 예. 그 기업 노조가 소위 이제 조직 형태 변경이라는 방식으로 설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파업 당시에 당시 이유일 공동 관리 민주노총 탈퇴시키겠다 이런 발언에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요. 예. 한마디로 그 노조가 통째로 넘어간 거였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책임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게 맞고 예. 이번 판결도 책임 가져가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기업 노조한테. 예. 근데 회사는 적극적으로 쌍용차 노조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 절대 안 묻겠다. 네. 굳이 당시 지부의 간부들이었던 사람 그리고 금속노조를 상대로만 묻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이거는 결국 그 법률적으로 똑같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예. 그 선택의 의사는 명확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하는 거죠. 네. 노조원들에 대해서. 그래서 쌍차 지부도 이 손해배상 때문에 금속노조 좀 이렇게 일찍이 탈퇴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쌍차뿐 아니라 다른 금속노조 사업장 중에 그렇게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노조에서 탈퇴를 한다든지 노조 가입을 기피한다든지 나아가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노조 집행부 되는 것을 꺼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노조 활동 위축이라고 하는 걸로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속권 남용이 아니냐. 네. 하려면은 뭐 다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특정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느냐. 왜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공동 불법행위 법리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100만 원을 책임졌는데 100만 원을 10만 원씩 나눠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한 명이 전부 100만 원 책임을 지고 대신 100만 원 책임지면은 그 사람이 나머지 사람한테서 구상금 청구해서 받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 법리 구조가. 근데 이게 사실 노조원들 사이에 그렇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처음에 회사 측에 의해서 손해배상 피고로 지정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거의 다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실제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범위보다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속권 남용이 아니냐라고 다투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사건 같은 경우도 회사 측이 정례고 소송 취하한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고 네. 정례고 소송 취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 계속 유지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제 속권 남용이 아니다. 권리가 있으니까 누구를 피고를 하는 거는 회사 마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예. 그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 판례는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편집장님도 일주일 만에 스튜디오로 돌아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좀 비장하게 시작하십니다. 네, 좀 날씨가 추워 그런가? 소개를 좀 다르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창의적인 그 발상이셨어요. 예, 돌아왔다니까 왠지 자꾸 탕화가 생각이 날까. 네, 무언가 좀 드라마적이고 서사적인 시작이 느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가? 자, 오늘 어떤 얘기로 풀어가 볼까요? 역시 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지금 동북아시아가 불타고 있습니다. 무언가 뭘 또 이렇게 또 불타. 아니, 교전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네. 이 어떤 그 가상에서 벌어지는 이 모양은 제가 보기에 완전히 3차 대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그 방공 식별구역을 둘러싼 갈등. 예,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그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데는 이제 센카쿠 예. 중공명 다오디다오 예. 열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 하는 건데 그 중국이 23일 날 방공 식별 구역을 선포하고 나서 28일까지 상황을 보면은 네. 양측의 무력 시위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미국 군용기도 떴었죠. 군용기 정도가 아니라요. B-52 폭격기가 떴어요. 그렇죠. 이 B-52는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 3, 4월 한반도 북핵 위기 시에 미국이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강압 정책의 일환으로 처음 선보인 게 바로 B-52 폭격기입니다. 핵을 투발할 수 있는 금세기 최대 어떤 최고 규모의 전폭기 폭격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2차 대전 때는 B2였나? 아니, B2는 최근에 나온 거고 그건 스텔스기고 예.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재래식 폭격기가 아니라 스텔스 폭격기로 전환이 됐죠. 그게 바로 B2인데 이 B2도 역시 3, 4월 북핵 위기 때 출동을 했었고요. 예. 이번에 문제가 된 센카쿠 열도 쪽에 출동한 거는 B-52 예, 폭격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또 발진을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미일 해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에 대해서 중국도 역시 전투기를 출동시켜 가지고 시위 기동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어떤 해양에서의 그 가상의 어떤 분쟁이 어떤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의 이미지가 우리한테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바로 이제 항공력과 해양력을 동원한 어떤 그 세력권의 어떤 충돌 이런 양상의 어떤 가능성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네. 다른 비행기 놔두고 B-52 폭격기를 띄웠다라는 데에는 나름의 또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센카쿠 열도 쪽에 이제 그 상황을 보면은 인근에 오키나와가 있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극동의 미 공군력의 최고 요충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선포한 방공 식별 구역에는 미군 훈련장 2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센카쿠가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거기가 미국의 군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할 수 있는 기점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영토 분쟁이 격화되는 거고 인근의 오키나와에서 주요 작전 활동 그 대상 구역으로 이 센카쿠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일의 어떤 군사력이 중국 즉 서방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거를 거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중국의 의지 표시가 이번에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미군 훈련장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발끈하고 나선 거예요. 원래 중국의 의도는 미일 동맹을 싸잡아서 이렇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똑 떼서 그거를 이렇게 고립시키고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이 베스트 카드였다고 본다면은 이번에 의도는 그랬을지 몰라도 공교롭게 미국을 참전시키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별구역 선포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미일 어떤 그 연합 전력, 특히 미군의 어떤 군사적인 전진 배치된 어떤 군사력의 주요 활동 공간을 방공식별구역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나온 뉴스를 보면 미국이 그 자국 민항기에 대해서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지켜라. 또 이렇게 또 지침을 내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군사적으로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지만 자국의 항공기의 안전도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항에다 지시한 것은 중국에 통보를 하고 진입을 해라. 이 얘기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의 민항기에 통보하지 말라 그랬는데 항공사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아, 통보했습니까? 통보했어요. 우리의 안전이 우선이다. 그럼. 이래가지고 통보를 했고 또 방공식별구역하고 별도로 이 국제 어떤 그 민간 항공기구가 설정한 어떤 그 상호간의 약속이 있어요. 그 비행 정보구역인가요? 아, 그거는 이제 그렇죠. 비행 정보구역이라고 하는데 그곳이 도시 이름을 따가지고 국가 간의 어떤 조약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천 항공관제구역, 상하이 항공관제구역 이렇게 해서 관제소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이름은 다 빼기로 하고 도시 이름으로 이렇게 그 민간 항공기구 간에는 영역이 설정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지금 방공식별구역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 너무 복잡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방금 얘기한 거는 비행정보구역은 FIR이라 그러는 거고 이거 말고 국가가 공개하지 않는 구역이 또 있어요. 이건 대외 공표를 안 하는 건데 해공군 그 작전 허가 구역이라는 겁니다. 아니 작전을 허가해 주려면 공표를 해야 허가를 신청을 하거나 말거나 아니 이건 자국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방공식별구역보다 더한 시한폭탄도 있다. 그게 AAO라는 거다. Approved Area of Operation. 그러니까 우리말로 작전 허가구역이라는 게 이게 암묵적으로 국가마다 운영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대외적으로 확장하고 나서면서 공개해버리면 이거 시한폭탄 된다. 제가 이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까지 움찔움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정부가 발언한 거죠. 작전 허가구역도 조정을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방공식별구역이 제일 작고 그거보다 약간 넓은 게 FIR, 즉 비행정보구역이고 이거보다 더 넓은 게 뭐냐면 작전 허가구역입니다. 권역이 그 작전 허가구역이 제일 넓습니까? 네, 면적으로 봤을 때 제일 넓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군 민항기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에 따라 가지고 국제법에 이게 규율하는 어떤 국제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국가가 암묵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온 거예요. 속된 말로 깃발 꽂으면 임자한 겁니까? 그렇죠. 내가 그냥 내 방위를 위해서 설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모든 이런 논란이 국제법 논란이 아니에요. 이건 국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범이 없는 얘기예요. 애시당초. 간단히 정리하면 엿장수 전쟁이군요. 엿장수 전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규범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어떤 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나마 있는 게 국제적인 어떤 그 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유엔 해양 협약인데 이게 1982년에 발효돼 가지고 169개국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또는 35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쓸만한 건 이거 하나인데 문제는 미국이 여기에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미국은 전 세계 바다가 다 공해예요. 다 우리 땅 우리 거다 이거지. 영해를 인정 안 해요, 미국은. 그거는 이 협약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하고 기묘하고 역설적입니까? 이게 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제적인 무정부 상태 하에서 지금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게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사실. 이것의 분쟁적 성격이 지금 더 강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정리를 합시다. 그러니까 방공식별구역은 이 구역에서는 우리가 관제할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네. 비행정보구역은 왜 설정을 하는 겁니까? 용도가 뭡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거는 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고 이거는 제각기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20개국밖에 없어요. 우리는 관제하기 싫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와. 예.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예. 나라마다 처해 있는 어떤 지리적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유럽에서 예. 몽땅 다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 예. 남의 나라로 이걸 갖다가 설정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런데 동아시아는 해양을 사이에 두고 예. 이 비행정보구역이라는 걸 설정했는데 이건 주로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그 기원 자체가 그 일본의 진주만 공습 예.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 그때 레이더로 일본의 전투기를 미국이 탐지를 했다고. 예. 근데 무시해다가 당한 겁니다. 그 진주만 기습이. 설마 쟤네가 여기로 오는 거냐? 설마. 예. 예. 이러다가 예. 그래서 레이더 따로 방어 따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생각이 저 앞에 태평양 상에 와 있는 전투기도 우리가 식별하고 탐지하고 추적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관제를 해서 야 여기 오지 마 하는데 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 버튼 누르게 되고 이렇게 네. 해야 되는 건데. 해야 되는구나. 우리 예. 영해가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그 바다로 가서 앞서서 방어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만들어진 게 방공식별구역이라는 네. 거고. 우리 경우에는 이게 1951년에 태평양사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고. 예. 자, 이게 국가 주권하고 겹치는 듯 하지만은 또 그것이 아닌 어떤 굉장히 관습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이. 예. 전 세계 20개국밖에 안 했다니까요. 예. 자, 그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떤 영토 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 자, 그런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무슨 협약이 있냐? 그건 국제 민항 기구 간에 맺은 거예요. 예. 이거는 어떤 도시를 단위로 해서 관제를 해버린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영공 개념이 있는 거고요. 예. 이건 유엔 현장에서 인정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되 국가끼리 어떤 자유로운 어떤 항행을 보장하려니까 예. 그때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도시 단위로 자르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약속을 맺으면 된 겁니다. 예. 그 외에 국제적인 규범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막 얽혀 있고 무지한히 복잡한 건데 이걸 역시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법도 무슨 국제 형사재판소나 유엔이나 어떤 국제법으로 풀어지는 문제도 아니고 예. 국가 간에 모여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 안전을 도모하려면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되냐 이런 논의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방공식별구역하고 비행정보구역이라고 하는 어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방공이 들어가니까 뭔가 군사적인 냄새가 팍팍 풍기죠. 그렇죠. 근데 비행정보구역 하니까 뭔가 비행기 가는데 도움 준다라고 하는 증가 냄새가 그렇죠. 풍기죠. 민간의 어떤 그렇죠. 항행이라는 이런 예. 요인이 강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관제용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예요. 두 개가. 같은 근데 건데 포인트가 다르다. 예, 방공은 군사적 목적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공식별구역에는 휴전선이 넘어 2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겠죠. 예. 예. 그래야 우리 안전이 도모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영공 개념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예. 그런데 비행정보구역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어떤 민간의 항행과 국가 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로 고려가 돼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또 민간의 눈으로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설정 구역이 달라져 버렸어요. 민항기 같은 경우는 항로가 있잖아요. 항로가. 네. 그죠. 네. 하늘길도 있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뭐 하늘에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다고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항로에 따라서 이 항로에서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는 어느 도시의 어느 관제소에서 관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호등 같은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자 우리 정부가 비행정보구역을 확대하려고 한다. 오늘 나온 보도가 이거예요. 네. 그래서 마라도는 물론 이여도까지 포함하는 것을 권역을 확대하려고 한다. 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제가 지금 그런 어떤 논의가 나오는 배경은 이해가 갑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이어도 마라도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고 저기 거제도 밑에 있는 홍도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
이런 걸 우리 영공이 빠져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넣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 제기예요. 지금 뭐 여야가 다 여기에 동조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런 논의에 상당히 좀 불안하게 느끼고 약간 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은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게 영공 개념하고는 다소 동떨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접해 있는 국가끼리는 서로 임의적인 약속에 따라 가지고 이게 변경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일단은 그 홍도나 어떤 이어도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영토 개념으로 본다면 말이죠. 거기에 맞게 우리의 어떤 관제의 편의만 보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보이지도 않는 선을 하늘에 긋는 걸 가지고 이 선을 미냐 땡기냐 이런 논의를 가지고 국가 간의 갈등을 지금 빚는다고 하면 그 상대가 누굽니까?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양쪽을 다 상대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은 중국은 그러면 서해 자기들도 방공식별구역 선포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일본은 독도에다가 또 자기들 방공식별구역 선포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늘에 이제 영토 분쟁이 된다는 얘긴데 그것처럼 오매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또 득이 뭡니까? 우리한테 얻어지는 득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어도 같은 경우 보면은 이어도 방어를 위해 가지고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봅시다. 제주도 해군기지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거 이어도 방어에 필수적이라 그래요. 이제 공군에서 제주도에 군용 비행장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역시 이어도 방어를 위해서랍니다. 대구에서 F-15가 뜨면은 20분밖에 못 있으니까 제주도에 비행장 깔아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해병대에서 뭐라 그럽니까? 제주도 해병대 사령부 만들겠다 그러고 있어요. 해군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지스함을 6척으로 늘려서 이지스 이어도를 방어하는 이어도 전단을 창설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제주도의 성격이 바뀌어버리겠구만. 그렇게 되면 수중에 가라앉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암초 하나를 지키는데 국가가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그러면은 이어도를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건 맞지만 거기는 누가 와서 점령도 못해요. 바닷속 암초니까. 그렇죠. 그러면 설령 침략을 해도 왔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방어를 하는데 육해공군을 다 각자 조단위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느냐? 지금같이 관할하면 됐지. 그러면 제가 간단히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중국의 어떤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는 의도가 워낙 불순하기 때문에 그 의도의 불순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의 군사작전의 활동에 범위를 확장하면서 상대방을 거부하는 어떤 군사적 목적으로 이것을 악용하는 이런 어떤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고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뭐냐면은 중국이 80년대 초부터 그 구상한 어떤 해양 전략 그게 이제 제1, 제2 열도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중국 해군의 아버지라는 류하칭이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말라카 해협에서 우리 서해에 이르는 이런 어떤 범위에 중국의 핵심 이익이 있다고 보고 영토 분쟁을 다 자기네 위주로 해결하고 해양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그리고 2020년까지는 이제 우리 동해 쪽부터 호주 동방 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제2열도선에서 군사적인 어떤 제해권을 장악하겠다는 이런 식의 어떤 구상의 일환이라고 보면은 이건 굉장히 일방적이고 공세적인 어떤 행동이었어요. 전략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이 어떤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지금 변경할 수도 있다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분쟁적인 요인이 강화되면서 아시아가 불안해지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어떤 일환의 방공식별구역이 전략적으로 하나의 포석이라고 본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일방적이고 주변국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현상을 타파하는 논리예요.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정면 대응도 바람직하지 않다면 묘책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니, 우선 이번에 방공식별구역이 우리가 중국하고 겹친 거는 아주 범위가 작죠. 20 곱하기 100km예요. 그런데 일본하고 겹치는 부분은 굉장히 많죠. 이번에 중국이 선포한 구역의 반 이상이 일본하고 겹쳐요. 그러면 사실은 이건 중일 간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인데
우리가 왜 그 비바람 속으로 폭풍우 속으로 뛰어듭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데 바로 맞대응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강대국가의 어떤 외교적인 협상이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 어떤 그 수단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 부분 대화할 수도 있는 거고 중국이 대화하자 그러고 있거든요. 대화했잖아요. 아니 28일 날 차관 회의가 있었던 건데 예. 그날 우리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예. 못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왕 해놓은 말이니까 예. 우리는 변경 못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예. 자, 물론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만은 예. 국방부가 아닌 어떤 외교 라인 또는 정상 간에 예. 그 올해 6월에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그 합의 공동 성명 내용이 뭐냐면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네. 여기에 제 1항이 뭐냐면 정치 안보의 대화를 긴밀하게 한다예요. 네. 그 정신에 입각해서 지금 중국에 왜 이걸 일방적으로 했느냐? 네. 우리가 북경에서 양국 정상의 어떤 그 공동 성명을 받들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해야죠. 저는 정부에서 지금 왜 방공식별구역 확대하겠다 그러잖아요. 비행정보고요. 비행정보고요. 예. 아니 방공식별구역도 예. 확대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작전허가구역도 확대한다 그랬는데 아니 한번 해보라니까. 저거 말입니다. 연내에 하지도 못해요. 자, 근데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네.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확대 그 맞짱을 뜨는 차원에서 일본은 또 독도를 기점으로 또 방공 식별구역 확대한다고 나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자 중국과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조정하면 제일 좋죠. 네. 최선이죠. 네. 근데 또 문제는 중국의 저거를 빌미 삼아서 일본이 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본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면 안 돼요. 이런 문제에서. 네. 이 문제는 분명히 대화를 해야죠. 예. 자, 그런데 지금 그 한일 간의 어떤 비행 안전을 위한 협약이라는 것도 1962년에 맺은 MOU 양해각서 한 장이 달랑 전부입니다. 예. 양국 간에 협정도 없어요. 한일 간에도.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이런 문제만큼은 법적인 어떤 그 국제적인 규범이 하나도 없다. 네. 62년에 그 한일 비행 안전 양해각서가 맺어지고 아무런 법적 절차가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네. 그냥 암묵적으로 해온 거예요. 관습적으로. 네. 그렇다면 일본이 지금 그 우경화되고 독도 문제를 건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이런 문제에서까지 어떤 한국 정부가 밀린다거나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된다면 이 문제도 역시 일본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급격하게 동아시아의 어떤 그 현상을 변경하는 어떤 일방적 조치는 서로 자제하자. 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중국하고도 예전에 차관 회의를 했다 그러지만 일본하고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 맞는 말씀이신데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현실적인 가능성과 네. 이거를 이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독도를 기점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를 하는데 일본의 의도가 그거라고 한다면 네. 일본은 그건 뭐냐면은 그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네. 지금 국내 정치형이든 뭐든지 간에 독도 문제를 계속 안에서 여론화하고 있고 쟁점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보수 아베 정권이 계속 추구하는 바가 그거예요. 네. 자 거기서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원칙론과 네. 일본이 그래 그럼 우리는 좀 그 독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서 방공식별구역 좀 그러니까 축소해서 조정해 줄게. 그럴 가능성 없죠. 없죠. 여기서 대화가 성립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독도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먼저 건드릴 필요는 없죠. 네. 그렇듯이 지금 이 홍도 문제하고 네. 이어도 문제를 일본하고 당장 풀겠다는 것 역시도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자세는 아닙니다. 예. 문제는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관할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똑같은 논리를 대는 거예요. 이어도는 우리 관할이니까 네. 이 방공식별구역 정도는 한국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논리의 연장선에서 우리 논리가 그렇게 가미가 되고 스며들도록 나름대로 어떤 외교적으로 이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일방적으로 뻥뻥 선포하고 나간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하는 건 뭡니까? 막 군사력 증강하고 뻥뻥 선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그 결과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거기는 네, 저도 네. 그 김수태 편집장님의 문제의식에 뭐 120% 공감을 하는데 네. 이제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어도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2006년에 한중 간의 이어도 문제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있었어요. 네.
양국의 합의 내용은 뭐냐면 이어도는 영토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게 합의 사항이에요. 예.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어도는 우리 영토는 아니라 그랬어요. 네, 맞아요. 예, 이러면서 중국하고 합의에 있어서 네. 우리가 위배된 게 없습니다. 예. 관할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해양 과학 기지를 지고 우리가 탐사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순수 과학 활동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관할권을 행사하는 거는 암묵적으로 유지가 되지만 네. 한중간엔 이게 영토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합의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우리 영토는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다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토 개념, 주권 개념을 과도하게 들이대 쓸데없이 분쟁 요인을 만드냐 이겁니다. 지금 합의가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현상을 유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면 예. 당분간 그것을 이어가면서 어떤 더 좋은 외교적 어떤 그 대화의 기회를 포착하는 지혜를 봐야지. 이걸 갖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경쟁이 간다고 하면은 이건 가상 3차 대전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가는 겁니다. 홉스적 세계로. 네. 이제는 동맹이 누군지 적이 누군지도 헷갈리고 네. 다 선포하고 주권을 갖다 확장하는 이게 뭐냐 하면은 3차 대전이에요. 사실 1, 2차 대전도 미묘한 요런 사소한 거에서 시작됐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 독일이 폴란드 합병할 때 그 전에 오스트리아 일부만 합병하면은 저기 챔벌린 수상이 봐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그 부분적인 공세적 행동으로 전체 세력 균형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음모만 없다면 그런 공세적 행동만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대화로 해결하면서 네. 외교적인 해결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지혜롭다. 오늘의 얘기의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대화로 너무 어지러운가? 대화로 풀어야죠. 대화로 뭔가 이걸 대결 구도로 가면은 우리한테 득될 게 아무것도 없죠. 없어요. 여기에 누가 그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저기 중견 국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지역 패권이나 강대국이 될 수 없어요. 이런 어떤 국가 입장에서 이 문제가 왜 나왔는가를 보면 문제는 다른 데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되겠죠. 네. 지금 이것이 나온 이유는 우선 미일 동맹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기 지금 일본은 아시아에 영국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뭐 미일 동맹이 아니라 거의 뭐 한몸뚱이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런데 이제 미국이 쇠퇴하니까 네. 미국은 전통적으로 유럽 대륙의 세력 균형이 그 변경되는 걸 영국이라는 어떤 균형자를 통해서 관리했다고 보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 대륙에 떠오르는 중국이 있고 이 대륙에 어떤 그 저기 여러 가지 어떤 그 위협이 존재한다고 할 때 일본을 내세워서 이래서 어떤 그 세력 균형을 도모하겠다. 네. 그러니까 아시아의 옛날엔 독일이었던 일본이 이제는 아시아의 영국이 돼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이런 어떤 일본이 이제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역 패권자입니다. 네. 지역 패권이 되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자, 중국은 여기에 맞서가지고 이 모든 것은 자기네를 압박하고 강압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어떤 동아시아 전략에서 거대한 어떤 세력 균형의 변화, 세력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고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력 전이가 문제는 평화적으로 일어나느냐, 폭력적으로 일어나느냐, 이 갈림길입니다. 그렇죠. 분쟁적으로 나가느냐, 평화적 공존으로 해결되느냐, 그렇죠. 이런 것에서 뭐 이어도 문제도 나오고 생각구 문제도 나오고 방공식별구역 문제도 나오고 이런 소품 콘텐츠들이 배치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반도의 어떤 생존과 번영,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어떤 그 방향이란 건 뭐냐 하면은 이런 어떤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우리의 중립권을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한말에 그 주변 열강 속에서 조선이 주권, 자주권을 얼마나 소화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 되듯이 지금도 그런 중립권 수호의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아주 이제 사실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도출이 되는 건데 네. 중1을 가는 거의 강대 강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약간 과장하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고 있어요. 그렇죠? 서로 네. 마주보고 내달리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발을 빼서 중립 스탠스를 취한다고. 네. 자, 그러면 중국과 일본 그래? 그러면 한국 니네는 어디에도 안 붙으니까 빠져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니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한반도 외에서 붙더라도 붙을게. 과연 이렇게 갈 것이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또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북한이라는 요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데 예. 우리가 지금 저기 북한 위협에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고 그 바로 안보의 의존이 이런 동아시아 갈등에 연루되기 쉬운 우리 정부의 취약성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도 역시 명확합니다. 우리의 어떤 중립권 수호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어떤 국가 위신을 세우고 이걸 방어해내려면 남북 관계가 빨리 풀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반도의 어떤 평화로운 체제가 조성이 됨으로써 그 역량을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치고 그럴 의지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외부 갈등의 우리 정부의 취약성으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거대한 세력이 전이되는 이 동북아라는 체스판에서 우리의 어떤 입지의 어떤 취약함으로 연결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북한 위협도 이렇게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중국, 일본하고 다 같이 맞서는 만인 대 만인 투쟁으로 불서퍼로 뛰어드는 폭풍우 속으로 그 뛰어드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저기 잘못을 범했을 때 그 결과는 대단히 치명적이다. 물론이죠. 예.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좀 길게 봐야 된다는 걸 저는 누누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 조정을 통해서 전략적 안목으로 풀어야 된다. 장기적인.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결국은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미국 아닙니까,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미국의 눈치를 안 보면서 미국의 이해관계하고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갈등을 빚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중국과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 3번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금 미국은 한중 관계가 언제 저 모멘텀이 깨지냐.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지금 솔직한 정서예요. 자, 이랬을 때 미국이 지금 한중 관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 단계로 가는 것을 싫지만 끌려오고 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외교력이었어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제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공개할 것은 지금 한중 관계가 그럭저럭 박근혜 정부가 관리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왜 한중 관계가 지금 위기로 가고 있느냐 하면 이거예요. 6월에 시진핑 박근혜 회담에서 시진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저기 대다수 외교가에서 알려진 얘기인데 왜 자꾸 서해 미군 끌고 들어오냐. 둘째, 북한하고 좀 잘 지내라. 이 말을 듣는 박근혜 대통령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주기철 외교안보 수석을 깨버렸다는 거죠. 그래요? 저런 얘기 나오게 사전 조정도 못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중 관계에서 우리가 대다수의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해서 약간 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왜 자꾸 서해 미군 항공모함 끌고 와서 이런 식의 어떤 빌미를 자꾸 준다 이겁니다. 한반도가. 그래서 한중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랬을 때 지금 TTP 협정 나오고 있죠. TPP 거기에다가 이 방공 식별구역 문제 나오고 있죠. 이랬을 때 우리 정부가 강경한 발언을 내면은 자칫 이럴 때 한중 관계에 이것이 악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이해해요. 왜 정부가 저렇게 강경하게 발언을 했느냐. 우리가 좀 피해 있지. 아마도 중국 편든다는 오해를 줄까 봐 미일에 서둘러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중심추는 미국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숙명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을 미국을 무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우리가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면 양쪽 강대국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너 누구 편이냐 하는 식의 어떤 그 저 이렇게 조여붙이는 이런 것에서 야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조금 외교적인 술수를 부릴 수 있는 여지는 많다는 겁니다. 외교적인 전략, 또 술수야 술수가. 그러니까 조금 알기 쉽게 얘기하느라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그 저는 중립권 수호라는 이런 어떤 외교적인 어떤 그 가치가 분명히 살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중립권 수호에 뭐 저도 120% 공감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에도 120% 공감을 하고. 근데 참 틈바구니에서 생존 외교를 편다라고 하는 게. 생존 외교라는 등거리 외교를 편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이제 한중일 삼국 방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곧 대화 국면으로 또 바뀔이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좀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장이 이번 주에 이제 시진핑 만나러 가요. 예, 네, 예, 정말로 외교력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지금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한 가지 제가 그 사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중국도 항모를 띄우지 않았습니까? 네, 랴오닝. 중국의 네. 항모는 어떻습니까? 아 지금 이제 진수가 됐어요. 예, 예, 그렇지만은 이 항모가 과연 네. 예, 저 진짜 바다에 떠다니는 기지로서 손색이 없느냐는 많이 의문이 제기되고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비행기 뜨는 건 맞는데 내리는 건 못 봤어. 아 그런가요? 예, 그게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기중기로 이렇게 실어다가 띄우면은 예. 그러면 항공모함에 못 내리고 저기 중국 대륙에 가서 착륙해야 되거든. 그럼 항모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예. 예, 탑재기들이 성능이 다 발휘되고 있느냐. 예. 운용에 문제가 있느냐. 그거 성숙 단계로 가려면 예.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비행기 예. 뜨는 것까지는 봤는데 진짜 내리는 건 못 봤네. 내리는 건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착륙 훈련에 성공했다는 뉴스는 나왔어요. 예. 근데 눈으로 본 적 있습니까? 아 그런가요? 아니 뉴스는 나왔다니까. 뉴스 화면에 뜨는 예. 것까지는 저도 봤어요. 뉴스 예, 화면을 예. 통해서. 아직 퀘스천 마크다. 아닌데 저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안진아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달이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또 서둘러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